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윤입니다. 네, 수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만권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네, 네. 댓글창에 김만권 박사님 표정이 오늘은 되게 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사실 제가 한 2, 3주 동안 정신이 너무 피폐한 거 방송으로도 다들 나가고, 그러셨을 거예요. 예, 네. 정말 다 보셨을 텐데요. 그나마 그래도 선고기일이 정해져서 그나마 이렇게 얼굴 이제 그냥 조금 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인용 결과까지만 얻어내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첫 번째 뉴스 그럼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헌재 승복 주장하는 한덕수입니다. 네, 탄핵 심판 선고 이틀 남았는데 오늘 한덕수 총리가 대행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오늘 오전 치안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승복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한 대행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뭐 덕담 정도로 읽히지만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발언들도 좀 유념해 봐야 되는데,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을 삼갈 것을 부탁한다라면서 정치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회의가 아무래도 치안 대책을 논의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충돌을 우려한 멘트 정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막상 권한대행 본인이 지금 헌재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어 논란이 따르고 있는데요.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 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을 했지만, 막상 권한대행은 버티기로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과 달리 여전히 대통령실은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어제 차분하게 지켜볼 것이다, 이 정도의 메시지를 낸 이후로는 이 승복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흥미로운 건 지금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승복이라는 단어를 줄곧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치 돌림 노래 같은데, 오늘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도 역시나 그 승복에 대해서 언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야당에게 일종의 낙장 불입을 좀 미리 선언할 것을 종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여당 주장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응수를 했더라고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야당은 오히려 지금 내란 수계에 대한 파면이라는 합당한 결론을 기대한다, 이런 주장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네, 정작 가장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당사자의 승복 선언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사실 핵심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연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승복 발언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제 마음은 어떠냐면, 정말 여당과 권한 대행이 정말 웃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이제 국힘이 민주당 승복 이야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권한 대행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그리고 입법부의 권리를 무시한 건 누구예요? 그런 것도 전혀 지키지 않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왜 그러냐?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단 구도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피해를 본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승복을 강요한다? 이거 되게 웃긴 거죠. 우리 냉정히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승복을 약속해야 되는 쪽이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그거는 문제를 일으킨 쪽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아무 말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당사자가 이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친 놈이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결과에 승복하라고 강요하는 꼴이잖아요,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탄핵 심판의 특징이 뭐냐? 일반 재판과 달리 단심제이기 때문에 다시 판단을 받을 기회도 없어요. 여기는 핵심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근데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승복을 한다는 약속을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헌정 질서에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다 파면 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탄핵 결정을 내린 사례와 비교해봐도 그 경중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건 당연히 파면 결정이 나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 결정으로 뜬다? 이건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망가졌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부당한 결정에 맞서서 이제 행동할 권리는 민주당이 가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때부터 갖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승복이니 뭐니 약속할 것이 없어요. 민주당은 극히 국민의 일부만을 대변할 뿐이고요. 헌재가 내놓아야 될 판단은 뭐냐? 국힘이 인정할 만한 판단, 민주당이 인정할 만한 판단, 그런 게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정의에 맞는 상식적인 판단,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데 민주적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데 적합한 판단을 내놓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 탄핵을 기각시켰다? 그럼 이건 헌재가 상시적 비상사태의 가능성을 인정해 준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런 상시적 비상사태를 불안하게 버티며 살아갈 건지 아니면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정비할 것인가는 그때부터 국민들의 선택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만약에 이게 탄핵이 기각된다 그럼 소위 합법과 불법으로는 더 이상 판단할 수 없는 초법성의 정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시공간이 열릴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리고 이런 건 국민의 권리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네. 와중에 봉지욱 기자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하야 발표 가능성이 있다.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써서 또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확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금요일까지 선선히 헌재 선고를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저는 사실은 이제 뭔가 이게 뭐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할 거냐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거는 정말 예측의 영역이고 그때부터 그걸 맞추려고 노력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윤석열이 의지하는 무슨 도사님들처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저는 그거는 뭐 이거 사람 마음 알 수도 없고 자기가 뭘 할지 알 수도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하야는 또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그렇죠. 받아들일 예. 수도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떤 법적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탄핵 심판을 통해서 파면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법 심판을 통해서 처벌되어야 하는 일이다라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언가 윤 대통령에게 뭔가의 자율성이 있는 듯한 것들을 내주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우리 국가가 망가졌다라는 신호예요. 그건. 예. 네. 하야를 하더라도 파면 선고는 그대로 된다. 예.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합니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뉴스 키워드는 사의 표명한 이복현입니다. 네, 오늘 금감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한덕수 관한대행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여기에 이제 반발하면서 사의 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김병완 금융위원장이 이를 만류했다라고 본인 입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경제부총리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도 만류했다고 설명을 하는데 일단 내일 있을 이른바 F4 회의에는 참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거취에 대해서도 내일 회의에서 좀 어느 정도 논의가 더 나올 것이라는 뉘앙스로 답을 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금 이 주주가치 재고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의사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 오래전부터 지금 F4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도 있었고 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직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뭐 나라가 처한 상황과 주변 만류 때문에 좀 고민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자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다라고 답을 한 건데 이게 내용만 봤을 때는 나는 이 사의 표명을 했지만 지금 만류하고 있는 중이야 정도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좀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당연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 싸서 청사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다. 이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건데 한마디로 직을 걸었으면 바로 나가야 된다라는 반응인 겁니다.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이거 오만한 태도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금감원장이 대통령을 운운하면서 이 대통령과 자기 생각이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냐라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복현 금감원장 오늘 왜 이런 메시지 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뭐 이걸 여러 상황을 보고 여러 개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이걸 개인적으로는 뭐 무리하게 다른 상황과 연결시킬 필요 없이 자기가 이미 뱉은 말이 있고 그리고 그 뱉은 말에 그냥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제 지금은 봐주는 게 가장 무난한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뭐 어떤 공직자로서 이제 뭐 지금 뭐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공직자로서 뭔가 일을 간둔다고 할지라도 자기 일과 업무에 관한 뭔가의 안정성을 찾을 때까지 뭔가 기다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인수인계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또 이제 공직자의 임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계속 자기가
상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특히 그 자본시장의 선진화 과제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지배 주주를 보호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체 주주를 보호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고 여기에 대한 신념을 계속 밝혀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직을 걸 정도였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신념에 부합하는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정도로 저는 지금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뭔가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건 제 직업이 정치 철학자라 저희들은 상상하는 직업을 안 하거든요. 상상해서 그 뭔가 음모론과 연결시키고 막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들이 저희들의 철칙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탄핵 결과를 어떻게 예측해서 그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온갖 코멘트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코멘트보다는 그냥 이거는 자기가 뱉은 말이 있고 그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공직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정리해 놓고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국힘에서 나오는 멘트가 너무 이상해요.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아니 뭐 어처구니 뭐 네가 나간다 그랬으면 지금 당장 집 사서 나가라. 아니 그냥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제발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도. 제 심정은. 저는 사실 이 집단에게 왜 부끄러움이라는 게 사라졌을까라는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건 좀 세게 말하는 건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국가의 정당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폭력하는 사람들 지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헌법적으로 판단된 일 그리고 서로가 지켜야 될 어떤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있다면 그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평등성의 원칙 같은 걸 다 위반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런 집단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금 좀 받아들이기가 너무 심정적으로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댓글창에는 도망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삼부토건 금융자료나 내놔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세 번째 뉴스는 공익감사 대상된 심우정 자녀 채용입니다. 네,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논란 계속 확대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가 어제 밝힌 내용이 연이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외교부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 딸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채용 결정을 유보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외교부 당국자가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현재 그 심 총장 자녀에 대한 특혜 주장을 어쨌든 야당에서 제기를 하고 있고 주된 논란은 자격이 안 되고 있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제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급하게 이걸 국제정치 석사 학위 소지자로 변경을 한다든가 이 변경 내용을 이제 반영하는 과정에서 심의기구를 거치지 않았다든가 혹은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경력은 8개월에 불과했다. 이런 내용들이 차근차근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 논란이 특히나 과거 조국 전 장관 자녀의 특혜 논란과도 지금 비교되고 있어서 정치적 사안으로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왜 심우정 자녀 논란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거나 의혹을 규명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뭐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과거에 김성태 전 의원의 자녀가 이 KT의 특혜를 받았다,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한 적도 있어서요. 현재까지는 이 여당에서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외교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좀 아쉬운데요. 외교부가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프로세스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걸 이제 소위 말해 공익감사를 넘기고 사실상 감사원에다가 뭔가를 맡겨버린 셈인데 이게 겉으로 공익감사라는 게 겉으로는 명분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공익감사를 통해서 결정이 이제 그 결정이 채용이 부당하다라는 결론이 나면 책임을 일부 감사원에게 떠넘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채용이 정당하다면 자신들이 객관적이었다라는 식의 명분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감사원장이 탄핵을 당할 정도로 감사원이 어떤 정부의 신여라는 말을 듣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헌법적으로도 잘못된 겁니다. 감사원이 행정부에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일종의 검찰과 또 유사한 처지에 지금 감사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교부의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뭐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기자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이게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사건에 우리가 전례가 이미 있는 거잖아요. 표준이 하나. 그리고 조국 장관이라는 표준이 있었고 정말 그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것이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저까지 해야 되나? 라는 거였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수사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과 비교하면 이거는 당연히 감사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사 대상이어야 한다라는 말이 빨리 나오고 수사라는 말이 이제 뭔가 본물 터지듯이 나오기 전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감사로 넘겨버린 건 아닌가. 예.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이 이건 들었습니다. 이거는 음모론이라기보다 합리적 추론입니다. 네. 합리적 추론. 사실 저도 이복현 아까 금감위원장이 도망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예, 댓글창에서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다들 눈치채고 있는 지점들이 다들 있죠.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없었고, 근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사로 넘어가는 것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번 가로치고 들어온 거다. 그 시간을 지연하는 어떤 전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사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쓴 수법 같다라는 게 저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저는 추론해 봅니다. 예. 예.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번째 뉴스는 무관심 속에서 치러지는 4.2 재보선입니다. 네, 오늘 지금 재보선 투표 진행 중인데 모르는 네.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이 4.2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8시까지가 이 투표 마감인데요. 역대급으로 지금 관심이 떨어지는 재보궐선거가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곳이 5곳이고요. 또 이 밖에 부산시 교육감 선거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지금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을 이번에 선출을 합니다. 현재 사전투표 투표율은 7.94%로 역대 재보선 중에선 4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 기준 전체 투표율은 20.39%를 기록을 했고요. 제가 지금 그 중선관이 그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10분 전 기준으로는 현재 구로구청장 선거가 21.5% 정도, 그리고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는 18.4%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고 앞둔 선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좀 역대급 관심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선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니 재보선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또 탄핵 정국의 상황도 반영이 됐고, 중앙당 차원의 유세도 활발하지 않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제 유세차에 탄 뉴스들이 좀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그럼 투표율이 얼마나 낮은 거냐를 봤는데, 저도 지금 이걸 조금 전에 체크하면 조금 놀란 건 그래도 역대 최악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2015년 10.28 재보궐 당시가 최종 투표율이 20.1%였어요. 그리고 2023년 4.5 재보궐이 27.2%, 2024년 11.6 재보궐은 24.6%였는데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어떤 민주시민으로서 한 표를 행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는 오늘 자정즈음에 그 당선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도 투표 진행 중이니까 예, 안 하신 분들이 그 지역에 계시다면 꼭 투표하시길 바라고요. 좀 김만권 박사님이 눈여겨보는 지역은 어디신가요? 뭐 저는 그냥 근본적으로 이제 이런 시점에서는 정말 이제 이게 뭐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 저는 국회의원이나 어떤 그런 지방 그 단체장의 어떤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또 그리고 갈등이 심할수록 진영 투표가 심해지고, 그리고 진영 투표가 이제 우리나라는 좀 지역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영 투표가 그나마 덜한 곳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나마 가장 덜한 곳이 수도권과 충청권 이제 정도 되겠죠. 이제 문제는 수도권에서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이게 국민의힘 소속 전 구청장이 주식 백지 신탁을 거부하고 그냥 사퇴해서 치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아예 안 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나마 그래서 보면 충청권에서 이제 봐야 되는, 여기는 아산시장을 이제 새로 뽑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임 국민의힘에 이제 그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해서 나간 거거든요. 그럼 이 자리를 이제 누가 채우는가?
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유일하게 정당에서 가장 선거 유세를 집중한 지역이 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양 정당이 집중을 했던 지역이 이 지역이라 이 지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아산시장 결과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게 역대급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생각해 보면 투표율이 20% 안팎이라는 건 과반으로 당선돼도 전체 유권자의 10% 정도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사실은 대표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된다 그런다면 특히 교육감 선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직선제에 대한 이제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당성이 없다. 아주 그러면 지역에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지역에서의 아주 그 넓은 자기들만의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선거가 되어버리지 이거는 민심을 반영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요 이제 교육감 선거든 뭐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줘야 여러분들이 대표자를 직접 뽑을 수 있는 권리를 뺏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아산시장 쪽 지금 투표를 보니까 10분 전 기준으로 32.8%로 꽤 오. 높아요. 예. 재보궐은 아무래도- 쉬는 날도 예. 아닌데. 네, 좀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관심도가 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아까 김만권 박사님 말씀처럼 잊지 말고 끝까지 투표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웃으면서 더 환하게 웃으면서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활짝 웃으면 네, 그럼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8대 0입니다. 네, 8대 0.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